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어요? 오늘 이 재판정에서 예측했던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모든 걸 부인했고, 예. 그리고 최순실 씨와 어떤 불편한 심기 때문인지 눈길을 전혀 마주치지 않고, 그러니까 법정에서 옆에 있는데 눈길을 안 마주치려면 계속 앞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정면을 응시하는 군대 신병처럼 정면을 응시하는 그런 재판이었고요. 그리고 좀 재판부가 이 재판부의 좀 의제를 관철시켰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최순실 씨의 재판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 관철시켰고, 다만 거의 매일 이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변호인 측에서 좀 준비 자료 검토하는데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당분간은 일주일에 2, 3회씩 예. 사정이 생기면 4번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재 변호사님. 예. 변호 많이 하셨잖아요. 예. 상당히 전문가시죠. 한 20년 변호사 했으니까요. 예, 또 행정법 명강사로도 이름을 남겼었고. 예. 그런데 이렇게 옆에 같은 공범 아닙니까? 예. 공범을 보지 않는 심리는 뭐죠? 최순실 때문에 나는 억울하게 기소되고 구속됐다. 예. 이런 심리죠. 예측컨대 예. 재판 진행되면서 본인들의 법정형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게 되면 전략들을 세울 거 아닙니까? 최순실 때문이다. 혹은 최순실은 또 박근혜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간에 미는 전략으로 할 텐데. 그렇게 하면 그 이른바 제수의 딜레마인데 그렇게 하면 형량이 둘 다 올라가는 거죠. 아하. 내가 죄가 없음을 알기 위해서 상대방이 때문에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 고백해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구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둘 다 형량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 얘기할 때 미소를 져요. 저는 잘 웃습니다. 예. 사실 오늘 재판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자기 분수를 알았으면, 그러니까 능력도 대통령 능력이 안 되고 사람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결국 집무실에 가서 TV 드라마만 보고 있었던 사람이 왜 대통령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런 고초를 당하는가. 예. 역시 사람 분수를 알아야 된다. 반면교사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반성이 됩니다. 분수도 모르고 지금 MC 자리에 앉아있다. 잘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사람도 볼 줄도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최순실 씨는 이게 약간 보면은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감정의 높낮이가 좀 심하고 네. 처음에는 뭐 울먹이다가 나중에 자기 죄목 얘기할 땐 또 강하게 항변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마 이런 유형의 아마 심리학적으로 이런 유형의 어떤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조절을 능숙하게 잘 하는 경우도 있고 오호. 거꾸로 전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통제가 안 되는. 예,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순간순간 그때마다 감정 표현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마치 배출되는 예. 그런 형태의 아마 인물인 것 같습니다. 최수 같은 경우. 근데 일종의 전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림으로 해가지고 조금 안 됐다라는 그런 것들을 어떤 재판정이나 재판 전체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도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유리한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아마 일종의 재판 전략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 변호사님, 처음에 이제 피고인이 하게 된 오늘 첫 재판이기 때문에 인정신문을 하잖아요. 예. 주소 물어보고, 주민번호 맞는지 물어보고, 직업 물어보고, 본적지도 물어보나요? 예. 재판 받은 지가 5년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본적지도 물어보고, 네네. 그다음에 직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데 무직입니다가 맞는 답인가요? 아니면 전직 대통령입니다가 맞는 답인가요? 둘 다 맞는 답이죠. 선택의 문제네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판결문에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마 전직 대통령, 전 대통령 이렇게 기재를 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저는 그렇게 아마 국민들 향해서 좀 이렇게 역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국민들 같은 좀 본인의 비참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경수 교수님, 417호 법정. 네. 역사적인 법정이네요. 예, 아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중앙지법원에 예. 대법정이 그거 하나라 그래요. 대법정.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형사법정 중에서
형사 법정 중에서는 대법정이 417호 법정이 이제 가장 크고 417호 법정.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전두환 노태우 두 역대 대통령이 거기서 단죄를 받았지요. 재판이 열렸고 그 이후에도 뭐 각종 그 스캔들에 흘러있던 재벌 그 회장들이 아하. 전부 거기서 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 그 두 가지 이유인데 왜 417호 법정을 왜 쓰느냐 하면 일단 변호인들이 매머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하. 전직 그 거물들일수록 변호인들이 매머드로 저기 구성되다 보니까 변호인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정이 작은 법정에서는 이제 변호인들이 다 입장이 안 돼가지고 서 있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법정을 이제 저기 배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사회적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물론 재판부의 그 승낙을 저기 얻어야 되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그 언론의 취재 문제도 좀 있고 해가지고 417호 법정을 대법정 중에서 그 417호 법정을 아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417호 법정은 주로 국민 참여 재판. 아하, 많이 사람들이 예, 오니까. 배심원들도 많이 앉아야 되고 국민 참여 재판을 또 이곳에서 하고요. 요거보다 규모가 좀 적은 데가 이제 중법정이 있고 예. 보통 일반 형사 사건은 소법정에서 하죠. 소법정에서 몇십 명 못 들어가니까요. 여기는 한 150명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신동빈 회장이 오늘 피고 소개 왜 같이 앉았죠? 박근혜 공여자죠. 뭐예요? 그 무슨 70억. 사건이요? 롯데 그 아. 70억 기소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려다가 되돌려 받은 사건이 있잖아요. 예. 그게 압수수색이 되면서 70억을 K 미르재단에 달라고 해서 돌려줬다가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서 최순실이가 되돌려줬던 거죠. 그래서 그 정상을 좀 참작해서 불구속 기소를 한 사건. 예. 예. 지금까지 최순실 씨 재판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순실 씨 재판에 양상이 있어요. 보통은 변호인들이 본인을 변호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최순실 씨 재판에 보면은 특징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본인이 결론을 내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그 검사가 추궁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거지 않느냐. 이건 우린 좋은 의도로 선의로 이런 것을 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결론을 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하고 최순실 씨 재판이 좀 다른 양상일 것 같은 게 아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 오늘도 좀 무표정한 표정으로 일종의 자기 최면형, 나는 무죄다. 그런 어떤 그 현실 부정형, 이제 그런 형태의 좀 입히고 같은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형이에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자기가 그려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린 그림 안으로 어떤 그 상황을 다 꿰어 맞추는 지금까지 이제 재판을 보면은 그게 왜 변호인을 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변호인은 앞부분에 검찰의 어떤 그 방패 역할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다시 어떤 상황을 재구성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판을 풀어가더라고요. 최순실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변호인들이 이야기해도 변호인들이 이야기에 자기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최악의 의뢰인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만족을 못하는 게 변호인이 컨트롤이 안 된다고 봐요. 변호인이 변론하는 게 불만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재판장 판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고려 안 하고 터뜨리는 거죠. 저는 약간 분노 조절 장애 현상이 있다고 보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네. 근데 이 변호사님 오늘 검찰 측에서 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지검장이 나오지 않고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부장검사, 한웅재 형사부장검사 등이 자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판이 다행스럽다고 이제 검찰 측에서 보는 이유는 검찰에서 기소한 최순실, 특검에서 기소한 박근혜 이 두 분이 만약에 지금 검찰이 이렇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오지 않았으면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검사가 며칠 전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네. 됐잖아요. 만약 임명이 안 됐다면 오늘 재판이 나왔을 텐데 서울중앙지검장은 230여 명의 검사를 거느리는 수장이거든요. 수장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 나오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고 본인이 판단을 했던 거고 예.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이 임명되는 순간 이미 특검과 검찰은 거의 화학적 결합이 됐다고 보는 거죠.
존재하는 것만 하더라도 거기서 그 말하자면 의견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 교수님, 네.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최순실 박근혜 재판이 병합돼서 가고 있는데 네. 이것과 병합되지 않으면서 이제 뇌물 그 공여 수수의 한 축인 이재용 재판이 진행되고 네,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재용 재판이 진행되는데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면서 밀리고 있는 거 아니냐. 태평양이라고 하는 메모드급 이 법무팀한테 밀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가 계속 나왔거든요. 예. 이제는 그 특검도 어찌 보면 중앙지검의 백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가장 커다란 목적이 예. 바로 공소유지거든요. 예. 근데 공소유지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만 공소유지는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이게 같이 뭉뚱그려서 공소유지가 되어야만 그게 패키지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지금 약간씩 조금 검찰이 좀 밀리고 있는 걸어가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죠. 보도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결론은 아직 나진 않았습니다만. 예. 그래서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이제 부임되면서 특검과 그다음에 검찰 특수본 1기 그다음에 특수본- 중간에 특검 다시 또 특수본 2기까지 요 세 단계를 거치면서 있었던 모든 수사 결과를 하나로 종합해가지고 아마 공소유지를 가능하게끔 하는 그 역할을 아마 윤석열 지검장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오늘 뭐 나오느냐 윤 지검장이 공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굳이 안 나와도 얼마든지 자기가 양쪽에 다 했었던 그 경험을 충분히 접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켜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검이라고 하면 방금 이재하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230명의 검사, 그다음 검찰 중에서는 나름대로 초 에이스 검사들이 집합된 데이기 때문에 이제는 메모드급 삼성 재판, 박근혜, 최순실 재판과 한번 일합을 겨뤄볼 만할 정도가 됐다. 그렇죠. 그 탑에 윤석열 그 지검장이 부임을 해가지고 아마 이제 커다란 무기를 얻은 거죠. 예.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조금 밀리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요. 예. 사실은 그 재판장이나 판사들은 정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걸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 왜 밀리고 있다는 그 보도가 나왔냐면 검찰에서 진술이 법정에서 이재용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약간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은데 재판부는 그 법정에서 하는 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애매하게 얼버무리거나 진술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이재용에 결론적으로 유리하다고는 하기는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 변호사님 하신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지금 저기 재판의 분위기가 이런 것 같아요. 핵심이 뭐냐면은 뇌물이 이제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경영권 승계를 받기 위해 자의적으로 뇌물 줬느냐 하는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검찰에서 따지고 묻는데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그게 아니고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뇌물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일종의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나와서 나한테 이거 뭐 출연하라 그러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뭐 과거에도 그런 전략이 있듯이 그러면? 해서 줬을 뿐이다. 아하. 이렇게 몰고 가니까 사실은 검찰에서 볼 때 이거를 확고하게 뒤집을 수 있는 아직까지 저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밀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이제 최순실 씨 인적사항 물을 때는 울먹였단 말이에요. 쇼인가요? 최순실 씨는 늘 재판 시작 부분에 약간 우울증으로 시작해서 이 끝날 때 좀 욱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울증이 잠깐 조증이 찾아오고. 그 아까 이렇게 쭉 지금 관건은 결국 뇌물죄 성립 여부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개 혐의를 전부 다 부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강요죄를 부정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요죄와 뇌물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요면 강요인 것이고 뇌물이면 뇌물인 것인데 그래서 이재용 측 변호인도 그것을 이제 계속 물고 늘어졌던 것이고 하나만 해라 강요냐 뇌물이냐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또
이 사건에서 다른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롯데를 제외하고 강요죄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이고, 그럼 왜 삼성만 그러면 뇌물인 것이냐, 또 이런 이제 부분들을 해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뇌물이 되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강요가 된다라면 협박이잖아요. 예. 그런데 뇌물이 된다라는 건 채찍과 함께 당근도 있었을 수 있다면, 대가. 예. 그리고 또 하나 삼성 측에서 적극적인 부탁, 적극적인 또 요구,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주고받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종범 전 수첩을 분석을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력을 넣고 압박을 해서 그런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 쪽의 민원들 다양한, 그리고 다양한 편의, 예. 이런 걸 봐달라고 지시한 부분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안종범 수첩에. 네. 그래서 삼성에서 좀 빠져나가기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을 할 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마음이 좋은 분이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다 헤아려 가지고 그렇게 배려한 것이다라고 이제 뭐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삼성,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남 전후에 어떤 그런 삼성의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들이 안종범 전 수첩에 드러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과 관련해서는 뇌물죄 적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런데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설사 마음이 좋다고 한다면 왜 강압을 했겠어요? 착한 분이. 그 뭔가 대가가 오지 않고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서는. 근데 안종범 수첩이 언론에 지금 노출이 안 됐나요? 지금 이제 시사인에서만 유일하게 분석을 했어요. 예, 저희가 51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언론사인데요.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것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반한 내용의 보도자료나 아니면 그거 관련 내용을 듣고서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금씩 이제 거기에서 일부분은 있지만 51권 전권이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는데, 그 전권을 보면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제일 재밌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환 전 수석의 업무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영환 전 수석은 이제 2014년 말까지만 근무했으니까 이제 그 전 기간이 같이 있지는 않은데, 같이 있는 기간에서 검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영환 그 수석의 비망록과 그렇죠.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일치하는 네. 부분. 그렇죠.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블랙리스트 때 김기춘 전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수첩에 있는 거는 내가 한 말을 받아 적은 건지 지 생각을 한 건지. 생각을 적은 건지 모르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날에 안종범 전 수석도 똑같은 내용을 써놓은 거죠. 그렇다면은 둘이 텔레파시가 통해서 같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이제 그건 상정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김기춘 전 실장의 명령이구나, 그렇게 수첩 할 수 있는 거죠.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면, 김영환 그 전 민정수석의 수첩과 안종범의 수첩의 내용이 다 어떻게 달라요. 김영환 그 전 민정수석 수첩은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를 해놨고, 예. 안종범 수첩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재돼 있거든요. 예. 그 차이가 뭐냐? 센텐스. 차이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영환 그 수첩은 주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주고받으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예. 근데 안종범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화로 불러준 거예요. 수첩을 보고 다 그냥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대로 다 기재하니까 그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에 보면 사실을 안종범 수첩을 날짜나 이런 걸 정확하게 찾아갖고 기재해버리면 공소장이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중복된 부분은 무엇이 중복되냐면 거기에 김영환 수첩에 대수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끔씩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을 기재해 놓은 것이 아마 일치할 거예요. 그 부분 이제 블랙리스트 부분도 일부가 있는데 그런 거죠. 교수님, 이게 이제 아까 분리했다라고 하는 박근혜 최순실 재판을 분리했다라고 하는 걸 간단히 짚고 넘어갔는데, 결국 서로에게 다 몰지 않겠어요? 시켜서 했다. 저 양반이 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정말 지켜볼, 어쩌면은 오늘 관전 이렇게, 포인트죠. 잠깐 예. 오늘 나와서 이렇게 뭐 얼굴 보고 하는 게 뭐 정면을 봤느니 안 봤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정말 이 재판 핵심은 뭐냐면은 과연 어디까지 두 사람이 서로에게 팔을 밀 것인가 하는 걸 지켜보는 것이 아마 핵심일 겁니다.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그 죄수의 딜레마, 프리저너스 딜레마 얘기했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이제 프리저너 딜레마가 나올 거예요. 원래 이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 이론은 아시다시피 게임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국제정치학에서 두 개의 국가가 서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데 국가라는 것이 이기심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에게 유리한 것을 끌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똑같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지금은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증거가 나올 거예요. 재판 진행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과연 저 증거가 나에게 유리한지 유불리를 처음 따지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의 이기심,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다 보면은 결국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까지 나올지. 근데 묻다 보면 말이죠. 재밌는 게 단순하게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윤회 문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쩌면 그 이전에 최태민 사건까지 전부 다 나올까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글쎄 국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거기까지 비화가 될까봐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 헷갈리는데요. 그 지켜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될지 저도 걱정스럽다는 얘기죠. 네. 이재 변호사님,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 17일 날 구속이 됐어요. 네. 그럼 구속 만료일이 이제 10월 17일이요. 네.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안에 1심이 끝날까요? 뭐 6개월 안에는 지금 그래서 그 데드라인을 6개월로 맞추고 재판부가 그러니까 집중 심리를 하겠다고 예, 3, 4회, 2, 3회 정도. 예, 하고 이제 지금은 기록을 못 봤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차례 하더라도 필요하면 나중에는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그 법원은 어쨌든 10월 17일까지 1심은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지가 관철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에 몇 년 전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같은 거 매일 재판했잖아요. 아침 10시부터 밤늦게까지. 그때 변호인으로 참가했죠? 저는 변호인은 참여는 안 했는데 필요하면 그렇게 매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피고인들 인권도 생각해줘야지. 아주 그냥 죽는 놈인데. 피고인들은 뭐 주로 그냥 앉아 있는 건데요. 예. 변호인과 검찰의 열띤 공방이 진행되겠죠. 피고인은 나중에 증거조사 다 끝난 이후에 보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필요하면 신문을 하는 거니까요. 그 역사적인 재판인데요. 네. 재판부도 바짝 신경 쓰겠죠. 당연하죠. 예. 전 국민이 또는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거고 역사적으로 평가되어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 사건에 버금가는 재판이라고 봅니다. 10월 17일 만약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 그러니까 절차가? 또 구속영장에 기재하지 않은 다른 범죄에 관해서 다시 또 영장 발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된 사람이 17개월, 20개월 재판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영장이 한번 발부된 범죄 사실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영장을 다시 또 발부를 그거는 예외적인 거니까요. 예. 위법한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관측들도 있어요. 이재용 재판이 지금 먼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게 언제죠? 2월 17일이죠. 네. 2월 17일인데 그럼 거기는 8월 17일까지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재판을 조금씩 이제 밀고 시간을 좀 달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이유는 8월 17일까지 해서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의 한 축인데 그쪽이 무죄로 끝나게 되면 이 재판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한 거 아닌가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략 중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전부 부인하고 그다음 미루고 무조건 미루고.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의 어떤 그런 이제 이 법률적인 그런 능력을 좀 한번 의지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 키맨이 있습니다. 삼성과 최순실과의 관계에서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꼽혔던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삼성맨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삼성의 그 현지 이제 법인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이 지원하는 방식 그리고 현지 법인을 차리는 방식과 크게 깊이 있게 관여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삼성의 정상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부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은행에서 계속 승진하는 데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그 키맨 하나은행 독일 지사장 했던 분 말씀하는 거죠? 독일 지사장 했던. 예, 그리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와갖고, 본부장도 하고 예, 예, 더블 그랬던 그 투본부장으로 될 때. 네네. 예. 그 이제 그런 인물들, 그런 이제 키맨들의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이제 어떤 경제적 공동체 그 부분은 계속 지금 장시호 씨가 증언을 좀 이렇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도 또 증명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역할은 안종범 전 수석이 지금까지도 부정하는 거 뭐냐면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그리고 최순실 씨와 이렇게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종범 전 수석은 우리가 이제 국민들은 최순실 씨한테 이렇게 바로 명령을 받고 한 것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건 김종 차관의 경우고 안종범 전 수석은 직접 접촉한 그런 정황은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지시를 받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이 규명되는 그래서 그 어떤 범죄의 순환 구조가 있어서 순환 구조를 납득시키고 증명하는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재용 재판이 먼저 시작돼서 빨리 끝나고 결론이 먼저 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되는데요. 그렇게 됐어요. 8월 그거는 17일까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면 다른 사건들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공동으로 공소됐지만 따로 재판하는 사람들 선고를 늦추잖아요. 늦추는 이유는 동일하게 결론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늦춥니다. 그런데 이재용도 그 구속영장에 기재하지 않은 범죄 사실로 일단 종결을 해놓고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일한 날에 선고를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론을 미리 재판도 하기 전에 다 드러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기자들이나 이런 그 기사들이 잘 모르고 기재를 아니, 법조 하는데요. 출입 기자들이 쓰는데 왜 그걸 모르죠? 그 부분을 뭐 기자들이 이자 변호사 틀린 거 아닐까요? 전문가가 아닌데 지금 재판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시호 같은 경우도 장시호는 내일 뭐 석방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장시호는 다른 영장을 새롭게 발부할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석방하면서도 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야, 내일 석방되면 안민석을 만날지 안 만날지 궁금하네. 다시 썸 탈까요? 다시 썸 탈까요? 발음 이상하니까 다시 성토할까요? 이렇게. 어쨌든 그 예. 부분은 그렇게 되어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간에 재판하는데 뇌물 공여자가 예컨대 유죄 나왔다. 이건 재판할 필요 없이 유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유죄든 무죄든 어쨌든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선고한다. 예. 그럼 8월 17일까지는 어쨌든 조사가 끝나고 그때 선고를 못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 석방될 거 아니에요. 다른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죄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범죄 다른 사실은. 거를 걸어갖고 또 다른 건에 구속영장을 또 발부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징역은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좀 안타깝네요. 예, 정호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예. 정호성 같은 경우 구속기가 만기돼 있는데 그래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보석 신청했잖아요. 기각하면서 새롭게 다른 범죄 사실로 영장 발부하잖아요. 다른 문건에 대해서 유출한 부분 영장 발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이렇게 다른 재판부에서 하잖아요. 예. 이게 엇갈림 결론이 나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교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자 이제 변호사. 오늘 방송이 나가면 예. 이제 우리 통일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방송을 잘 안 듣거든요, 사람들이. 이 방송을 그래서 많이 전문가가 듣게끔 해야 필요한 되는데. 거예요. 아니 이게 채널 200번대가 아니라 한 50번대로 오면 많이 들을 텐데. 뭐 유튜브로도 또 보고 다 하잖아요. 예. 아니 많이 봐요, 이 방송을? 많이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교수님 모든 기사가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삼성 재판. 저도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에 정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예. 정말 그럴 수 있겠다. 뭐 동의를 안 하면 왜냐면은 여기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사건에 만약에 다른 결론이 나는 건 정말 이상하잖아요. 저 졸다가 잠이 확 깼어요. 그러니까 조졌어요?
아, 이거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좀 재미없게 하면 좀 졸리거든요. 아 근데 저도 만약 이 변호사님 말씀 정말 동의하는 게 그렇겠다. 만약에 예. 동일한 사건에 전혀 엉뚱한 방향을 하면 사법부에 엄청난 신뢰 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예. 따라 영향을 예를 들어 그렇죠. 근데 그게 또 하나가 먼저 어떤 결론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연쇄 판결내 가지고 이쪽 재판부는 할 이유가 없죠. 다 체인으로 재판을. 연결이 된 건데. 그렇죠. 이게. 다 동일한 사건이니까. 야, 오늘 한 방 하셨네. 아, 재판이라는 게 우리 예. 수백 년 해오면서 예. 모든 지혜가 법률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엉성한 그 모순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를 미리 다 법률에 다 담아놨죠. 오늘 이재화 변호사 한 거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 밥값 하셨습니다. 진짜 이거는 왜냐면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결에 영혼 없이 또 기사를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아까 방송 준비하면서 만약에 이재용 판결이 먼저 나게 되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도 굉장히 예. 그거 고민했었는데 이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출연료를 다 여기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연어 오늘. 있는 변호사하고 만주 변호사 차이죠. 예? 아이, 그만하세요, 좀. 좀 띄워주면 좀 겸손할 줄 알아야지. 예. 제가 아까 이제 키맨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은 키맨이긴 하지만 집행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이 범죄 구조로 보면은 기획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기획 그룹이 거기에서 아까 이제 삼성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금고직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금융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획 역할을 한 부분들을 이제 더 파고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제 법률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기획을 대었는지 특히 이제 롯데 같은 부분에 대해서 더 규명이 돼야 되고 다른 건에 대해서도 이것들을 이 최순실 씨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코치를 받아서 기획을 한 것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속 주장하는 게 공모 사실, 공모 어떻게 공모했는지를 밝혀라.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를 통해서 좀 더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 대목이 변수인데요. 그 부분에 예. 또 좀 보충을 하면요. 오늘 뭐 공모라는 것은 여러 방 치네. 공모라는 것은 예. 한꺼번에 모여서 모의할 필요가 없어요. 예. 순차적으로 해도 공모죠. 예컨대 그런 거야. 최순실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호성이나 아니면 누구야 아까 지금 이야기 안종범 수석에서 예. 이야기하고 안종범 수석하고 최순실의 얼굴 한 번 못 보고 이름도 못 들었다 하더라도 예. 이게 순차 공모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판결문이나 공소장에 서면 순차 공모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가담한 것도 다 이 공모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공모 사실관계는 우리가 순차 공모하여 이렇게만 쓰면 되지.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지금 공소장의 공모의 내용을 언제 어디서 공모했다는 거 안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예. 공소장은 그렇게 친절하게 안 씁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그걸 재판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간접 사실을 비춰봤을 때 공모로 인정될 수 있느냐? 그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변호인 누구죠?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부를 향한 변론이 아니고 국민을 잘 향한. 모르는 법률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향한 그 말 주장이거든요. 정치적 그 메시지만 던진 그런 거죠. 것뿐이다. 아하. 그러니까 그 뭐 기사를 보면 이거 좀 공소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판사는 그냥 그 순간에서는 그냥 다른 일을 해요. 졸고 있다든지. 그럼 하나하나 하는 이야기로 본다는 거예요. 판사가 그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법률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판사는 그렇죠. 저거는 그 방청객이나 대국민용으로 하는 거지 내 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끼리는 그거 뭐 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우리끼리는 하면 전문가끼리는 선수들인데 선수인테는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예. 이 교수님, 네네. 우병우 건이 네. 이제 정윤의 문건을 한번 재수사하라고 이제 청와대의 지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술판 돈봉투, 이영렬, 안택은 이 건에 대해서도 이제 감찰관이 감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결국 핵심이 그 내부에 결국은 우병우 건 불구속 기소했던
우병우 건의 자녀 범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재판에도 또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상당수 많이 받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죠. 최순실과 예. 우병우 전혀 모르는 관계였다고 하는데 그 우병우 여죄가 나오면서 우병우의 장모와 최순실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만약에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사건은 또 다른 방향으로 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흔히 말할 때 국정원이나 검찰에 대해서 왜 정치자를 붙이냐면은 이분들은요 수사를 하게 되면은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 다 해놓죠. 다 해놓은 상태에서 어디까지 이것을 공개할 것이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치 검찰이다 아니다, 정치 국정원이다 아니다 이제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아마 그 서울중앙지검이 됐든 어디 됐든 간에 검찰에서 분명히 우병우 사건에 대해서 상당 부분 특히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와의 최순실 관계 예. 모든 거 다 수사 다 해놨을 거예요. 다만 그거를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지검장 임명이 다목적으로 예. 여러 가지로 거기서 우병우 사건까지 전부 다 상당 부분 이제 아마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오늘 있었죠. 최순실 씨의 재판도 계속 있었고 이제 병합돼서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비정상의 정상화, 정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걸림돌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